밭에서 금방 따온 듯한 아주 싱싱한 양배추 한 통을 마트에서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농약이 깨끗이 빠질까? 또 속이 약한데 먹어도 괜찮을까? 며칠 두면 혹시 시들지 않을까? 같은 걱정이 먼저 떠오르신 적이 있었죠? 예부터 이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러왔고, 우리 선조들도 겨울 김장철 배추가 귀할 때마다 이 양배추로 물김치를 담가서 속이 편한 반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미국, 유럽의 병원에서는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처방할 정도로 과학적 효능이 아주 널리 인정받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비타민과 항암 성분을 허비할 수 있거나 복부의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식탁까지 씻고 이 보관하고 먹는 전 과정을 차근히 짚어가면서 양배추의 숨은 가치를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하면 양배추가 약이 되는구나 하고 양배추 박사님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농약의 염려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중의 기사나 몇몇 영상에서는 이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 된 채소라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작물의 생육 과정을 자세히 보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 양배추는 씨를 뿌린 뒤에 40일 동안은 잎이 넓게 벌어지면서 해충의 피해가 많아서 살충제를 뿌리는 편인데요. 80에서 90일째부터는 잎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면서 결구라는 단단한 공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벌레가 침투하기가 좀 어렵고 또 농약을 쳐도 껍질에 두세 장까지만 닿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겉잎을 떼어버리고 안에 있는 속의 잎을 먹기 때문에 잔류 농약량이 자연히 줄어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시중에 유통 중인 양배추의 잔류 농약 검출률이 1% 미만, 그것도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겉잎을 두세 장 정도만 제거한 후 밑동에서 1cm 정도를 사선으로 잘라서 물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로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으면 그 안에 있는 먼지나 흙, 잔류 농약이 물기를 따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식초는 위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U를 잘 녹여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씹을 때 물이 흐르는 그 식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씻었으니 이번에는 속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양배추 100g 대략 잎 3장 정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평균 40mg 정도인데요. 이 물질은 위 점막 세포의 성장 인자와 비슷한 구조여서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억제해주고요. 또 상처난 점막을 빠르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1960년대에 임상시험했던 기록을 보면 하루 200ml 정도의 양배추즙을 약 2주 동안 마신 환자의 65%가 내시경 재검을 했을 때 궤양이 거의 아물었다고 합니다. 또 설포라판 함량은 100g당 25에서 30mg으로 브로콜리 새싹에만 살짝 밀릴 뿐 일반 채소 중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세포에 해독 효소를 켜서 노폐물을 빼내고 또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국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쥐에게 양배추 분말을 사료에 5% 정도를 넣어서 약 12주 동안 먹여봤더니 간과 대장 조직의 활성산소 수치가 대조군 대비했을 때 약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칼륨도 바나나 못지않게 아주 풍부한데요. 100g당 220mg 정도 수준이라 짜게 먹어서 보통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은 같이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K도 같은 양의 7-8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를 손쉽게 채워서 뼈의 소실을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또 수용성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변비와 설사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고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 그럼 귀중한 성분들을 최대한 지키려면 조리 온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U는 70도부터 그리고 설포라판은 140도 정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물에 잠길 정도로 삶거나 아주 높은 불에 볶으면 안 되고요. 수증기만 스치듯이 살짝 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냄비에 물 1컵 정도만 붓고 끓이시고요. 물이 끓어서 김이 나면 찐망이나
뚜껑이나 스테인리스 체에다가 양배추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뚜껑을 덮고 잎이 얇으면 한 1분 정도, 잎이 두꺼우면 약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꺼낸 다음 그대로 식히거나 찬물에 살짝 헹궈서 색을 고정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직은 살짝 부드러워져서 씹기 편하면서도 영양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이후에 채칼로 곱게 썰어서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된장국 마지막 단계 30초 정도만 휘저어서 넣으면 아삭함이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씹는 힘이 약하신 분이라면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요, 당근, 사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CCA 주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믹서 대신에 착즙기를 쓰시면 불용성 섬유가 걸러져서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럽고요, 주방에 믹서기가 혹시 없으면 강판에 가른 다음에 면포로 짜셔도 무방합니다. 단 갓 짜낸 주스는 공기나 또 빛, 열에 노출되면 30분만 해도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약 2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한 컵씩 바로바로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양배추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겨자씨나 고추냉이, 또 무처럼 약간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식품은 양배추 안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변환이 되는 효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통겨자, 레몬즙, 꿀을 약 1대1대1로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이면 톡 쏘는 이 향과 함께 건강 효과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비타민 K와 A의 지용성 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뼈와 피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1인분에 기름은 5ml 정도 작은 술만 쓰는 손톱만큼의 법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인데요, 이 식품들은 양배추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서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찐 양배추에다가 시판 무가당 요거트를 100g 정도 부어서 배추 샐러드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룻밤 숙성 후에 드시면 아주 이 톡톡 튀는 젖산의 발효 풍미와 함께 다이어트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함께 먹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음식도 물론 있겠죠. 튀김, 삼겹살, 소세지처럼 포화지방과 이 질산염이 많은 고온의 조리식품은 양배추의 해독과 배변 기능을 이제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급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짠 젓갈이나 액젓, 찌개 국물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설포라판의 항염작용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은 삼삼하게 하시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맑은 국물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위산억제제인 PPI를 장기 복용 중일 때는 혹시 생양배추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장내 발효가 급격히 일어나서 트림이나 또 속쓰림이 역설적으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친 양배추 약 50g 정도를 하루에 2번, 일주일 정도만 드시고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환별, 체질별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제거 수술 후에 레보티록신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생양배추, 양배추즙을 매일 300g 이상 장기간 드실 경우에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것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시고 한 끼에 100g, 하루에 총 200g 정도 이하로 제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인데요, 비타민 K 과다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하루에 약 70g 정도 수준에서 일정량만 꾸준히 드시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용량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매일 소량 드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투석증으로 고칼륨 식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데친 뒤에다가 물에다 한번 헹구어서 칼륨을 50%가량만 제거한 후에 식사당 한 30g 정도만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를 잘하는 몸이 찬 냉성의 체질인 분이라면 생채보다는 볶음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불에 들기름 반 큰술 정도를 두르고요, 양배추, 당근, 표고버섯을 각각 70대, 30대, 20 정도 비율로 섞어서 2분간 뒤적이면 향은 살아있고 속은 따뜻해지는 손난로 반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관 비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양배추는 호흡량이 적은 저호흡 채소라서 0에서 4도씨에서 통
통째로만 보관해도 3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다만 냉장고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겉잎이 마르고 갈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물을 적신 키친타월과 랩으로 이중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첫 번째로 심지를 원형으로 약 2cm 정도 파낸 다음에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돌돌 말아서 심지 구멍에 꼭 끼워줍니다. 양배추 전체를 키친타월로 한 번 더 감싸서 공기의 건조를 막고요, 마지막으로 랩으로 단단히 포장한 후에 지퍼백이나 비닐에 넣고 숨구멍을 2-3개 정도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칸에 세워두면 물이 밑동으로 고여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주 정도가 지나도 잎이 고무처럼 탱탱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미 반 자른 양배추는 잘린 면이 갈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레몬즙을 톡톡 발라주고 이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은 조각은 채를 썰어서 지퍼백에 납작하게 누른 다음 냉동하시면 8주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요. 해동하지 않은 채로 된장국, 볶음밥, 부침개 넣으면 영양 손실이 거의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를 활용하는 레시피를 조금 더 풍성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가 편한 아침 죽입니다. 전날 밤에 찐 양배추 약 80g, 그리고 물에 불린 찹쌀 2큰술 정도, 여기에 물 400ml, 그리고 구운 들깨가루 1큰술, 그리고 소금 1꼬집을 넣고 중약불에서 약 10분만 저어주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한 양배추 스테이크인데요. 양배추를 두껍게 약 2.5cm 정도로 동그랗게 썰은 다음에 올리브유, 후추, 파슬리를 뿌려서 20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우면 겉은 약간 카라멜라이즈화 되고 속은 촉촉해서 스테이크 대용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도 좋아하는 양배추 오믈렛인데요. 잘게 다진 양배추 50g, 달걀 2알, 우유 2큰술, 치즈 1장을 섞어서 프라이팬에 반달 모양으로 익히면 색감이 곱고 비린내가 없이 영양 만점인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르신 입맛에 맞춘 양배추 물김치인데요. 채를 썬 양배추 약 300g 정도, 여기에 미지근한 소금물, 그리고 배즙 100ml 정도, 여기에 마늘, 생강즙 1작은술, 찹쌀풀 반컵을 섞어서 하루 동안 실온에서 발효한 후에 냉장으로 숙성해서 드시면 속이 화해지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작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숟가락 법칙입니다. 매 끼니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만 접시에 먼저 담아두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꾸준히 먹어도 부담이 없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 신호등을 만드는 겁니다. 식탁에 빨강색 토마토, 노란색 당근, 초록색 양배추 겉잎, 하얀색 양배추 속잎을 늘어놓으면 눈으로도 먼저 즐겨서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요일은 냉장고를 뒤집는다라는 원칙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남아있는 채소를 모두 꺼내서 이 양배추와 함께 채를 썰어서 볶음밥 혹은 비빔면, 그리고 스프에 한번 넣어서 보세요.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고 양배추 섭취량은 저절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양배추 한 통에는 우리의 위와 장을 도와주는 비타민 U부터 혈관을 젊게 하는 설포라판, 뼈를 살리는 비타민 K, 나트륨을 씻어내는 칼륨, 그리고 변비를 풀어주는 식이섬유까지 약봉지 여러 개를 합친 종합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세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로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비가 심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죠. 화장실을 못 간 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30만 명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변비가 있는 분은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이 막혀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 심지어 뇌까지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화장실 스트레스가 두뇌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외의 사실을 출발점 삼아서 60대 이후 세대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비 예방법과 식습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80살 김할머니 얘기예요. 김할머니는 사흘에 한 번은 꼭 나오긴 해요 라고 웃으셨지만 막상 변이 나올 때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 고생을 하셨죠. 그런 날은 아랫배가 빵빵하고 기운도 없으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셨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오래 앉아 힘을 주다 보니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셨다고 해요. 배변 실신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죠. 배출이 멈추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온몸이 지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장이 원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도록 윤활유와 따뜻한 진액을 채워주는 식단이 필수죠.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고 라면이나 식빵만 드셨어요.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라며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결과는 더 심한 복부팽만이 생겼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찬물이 급히 들어오면 장이 놀라 수축해 움직임이 오히려 느려져요. 어르신의 장은 마치 메말라 딱딱해진 행주를 계속 비틀어 짜는 꼴이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찬물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변은 더 막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이 훨씬 나아요. 물 200ml에 1001년 반 작은 술이면 충분해요. 뜨끈하게 데운 물이라면 더 좋고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흔히 채소 많이 먹으면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채소만 열심히 씹어도 배가 부글거리거나 변이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분들도 많죠.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 장 근육 힘이 떨어져 거친 섬유를 밀어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상추를 한 접시 먹고 나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를 풀 열쇠는 거칠지 않은 섬유와 좋은 기름으로 장안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버터, 미역, 고추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버터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인데 하고 망설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동물성 지방을 소량 섭취하면 담즙이 분비돼 장 연동 운동을 도와줘요.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10g 정도의 무염 버터를 넣어보세요. 방탄커피라고도 부르는데 갑자기 많이 넣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해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은 간장 버터밥이 대안이죠.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버터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짭짤한 간장은 장벽에 기상난파를 올려주고 버터는 기를 미끄럽게 문질러주죠. 실제로 75세 송할머니는 이 메뉴를 아침으로 1, 2주간 드셨더니 딱딱하던 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고추장이에요.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혈관과 장을 데워줘요. 매운 건 속 쓰려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티스푼 하나 정도만 반찬에 곁들이면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변이 움직이도록 자극해줄 수도 있어요. 특히 복부가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68세의 전남 광양에 사는 오할아버지는 된장찌개보다 고추장 찍은 오이 안주하기 화장실 가는데 더 직방이다 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은 거친 껍질 섬유 대신 미끌미끌한 젤 섬유가 풍부해서 변에 수분을 끓여들이는데 탁월하죠. 무엇보다 국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되고, 실제로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끓여 드시니 별다른 약 없이도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미역을 초고추장에 살짝 묻혀 드시면 고추장이 식초랑 시너지를 일으켜 장이 더욱 활기를 뜨니 금상첨화겠죠. 단,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김이나 미역을 충분히 물에 불러 염분을 빼고 드세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였지만 어떻게 먹을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첫째, 찬물 대신 따뜻한 수프처럼 먹는다. 시리얼이나 빵말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에 귀리죽, 들깨죽처럼 부드러운 묽은 음식을 한 사발 넣어보세요. 씹기 힘든 분들한테도 좋고 따뜻한 온기가 장을 풀어줘요. 둘째, 씹는 횟수를 늘려서 침샘을 자극한다. 30회 이상 천천히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미리 작동하고 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묵직한 한 끼보다 세끼 소식. 우리 장은 나이가 들수록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기되 스스로 70%만 채운다 생각하시고 젓가락을 한번 내려보세요. 배가 너무 불러서 장이 처지면 연동운동이 둔해져요. 여기서 또 하나, 나는 물만 많이 마시면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몸을 차게 하고 얼굴다리의 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편이 좋아요. 특히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탈수를 일으키니 커피 4잔 대신 물 3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꿀팁이에요. 첫째, 발판 활용법. 변기에 앉을 때 15cm 정도 되는 발 받침대를 두시면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가면서 직장이 일직전이 되죠. 실제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힘을 주어 변을 보시던 60대 여성이 발판 하나로 변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했죠. 둘째, 대장 셀프 마사지예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 갈비뼈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아랫배까지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돌려주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해도 효과가 커요. 셋째, 복식호흡이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내쉴 때는 풍선 절반만 남기고 갈비뼈를 살짝 조이듯 숨을 빼세요. 이렇게 보압이 유지되면 항문은 열리고 장은 부드럽게 눌려 자연 배변을 도와주죠. 영양제를 챙기신다면 산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C 고용량이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반대로 철분제, 칼슘제, 고단백 파우더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면은 약사님이나 의사와 상담해 변비를 완화할 대책을 함께 세워두세요. 나는 약보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들기름 등을 주 3회 이상 챙기시기도 권해드려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옥수수 통조림 테스트를 해보세요. 점심 통조림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알맹이가 며칠 후에 변에 섞여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2, 3일 안에 대부분 빠져나오면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 4일을 넘어가면 장 운동이 다소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과 동시에 해보면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재미삼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매일 보더라도 변이 연필처럼 가늘거나 검은색, 선혈이 물어 나올 때, 복통이 새로 생기고 체중이 급격히 줄 때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70대 이후 처음이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두면 용종이나 협착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수술 없이 해결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왼쪽 대장에 협착이 있었는데 단순 변비라고 생각해 미루시다가 장 폐색 직전까지 가서 악화된 뒤에야 수술로 해결한 경우도 있었어요. 노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실신이나 장 폐색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거친 채소만 많이 먹자는 옛 관념에서 벗어나 버터나 고추장, 미역처럼 장을 미끌거리게 하고 장을 깨워주는 음식과 따뜻한 소금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통해 장 속에 진액과 윤기를 한번 채워줘 보세요. 발판, 마사지, 복식호흡 같은 작은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 화장실에서 편안했는가를 매일 스스로 한번 체크하신다면 장도 뇌도 더 오래 건강할 수가 있겠죠. 마늘 한쪽이 약방 하나라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마늘 한쪽이 약방을 대신할 만큼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인데 그 말이 왜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그 약효를 200% 살리고 부작용은 0%로 줄이는 이 실제 식탁 요령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면 마늘과 함께 건강한 삶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 몸이 마늘을 만나면 생기는 일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 통마늘 속에는 냄새도 맨맛도 거의 없는 이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어요. 이 알리인이 칼날에 한번 베이거나 절구공리에 으깨지거나 우리 이 사이에 으스러지는 순간 세포벽이 터지면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효소가 알리인을 약 5분에서 10분쯤 만지작거리면 톡 쏘는 양과 살균력을 가진 이 알리신이 탄생해요. 알리신은 눌러붙은 기름때를 녹이듯 세균이나 곰팡이, 세포벽을 녹여버리고 혈관 속에 혈전을 풀어주고 면역세포가 암세포 주변으로 몰려가도록 이 호루라기를 불어줘요. 다만 알리신은 유리컵에 물 붓듯 뿌려놓으면 금세 증발하거나 다른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중 하나가 아호
아호엔, 일반 영상에서는 아조엔이라고도 불러요. 이 친구는 굳어있는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춰줘요. 알리신이 공기와 맞닿은 지 약 1, 2분 사이에는 독처럼 강한 냄새가 나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매운맛은 줄고 살균력은 오히려 배가 돼요. 그래서 생마늘을 드실 때는 깨서 바로 삼키지 말고 10분간 숨을 죽였다 먹어라 하는 조언이 나오죠. 단, 빈속에 알리신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나 식도 점막이 따갑게 자극을 받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평소 속이 약하거나 위험이 있으신 분은 꼭 밥이나 죽이나 우유 같은 완충 음식과 함께 같이 드세요. 익힌 마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60도씨를 넘어가면 알리신은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점점 늘어나요. 이 물질은 간에서 해독효소, 즉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발암 물질을 묶어서 내보내는 힘이 생겨요. 국내 농촌진흥청 시험 결과 통마늘을 121도 압력솥에서 약 60분 썼더니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생마늘의 18배까지 치솟았대요. 이 과정을 오래 천천히 진행하면 표면이 갈색을 넘어서 검은색으로 변해 흑마늘이 되는데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가 7배에서 약 15배 늘어서 항산화력과 간 해독력은 좋아지지만 단맛이 강해지고 당화 체존 산물이 살짝 증가한다고 해요. 당뇨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흑마늘을 간식 삼아서 하루 2-3쪽 정도만 드시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안전하겠죠.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가 큰 줄기라면 어떻게 잘라드느냐는 가지 역할이죠. 통째로 삼키면 위산이 껍질을 뚫지 못해 알리신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반으로 자르면 속까지 공기가 스며들어서 알리신과 아오엔이 풍부해지죠. 김장할 때도 마늘을 통으로 넣는 것보다 잘게 다져 넣으면 잡내 제거뿐 아니라 유산균 발효 속도가 약 30%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삼계탕이나 통삼겹 구울 때 통마늘을 넣고 오래 익히면 알리신을 줄지만 S알릴시스테인이나 아오엔 그리고 열에 강한 미네랄이나 황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혈압 관리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섭취량은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생마늘 기준으로 손가락이 2마디 길이가 약 3g, 이게 한쪽이죠. 평소 약을 안 드시고 속이 편한 분은 하루 2쪽까지, 위험이 있거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그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쪽 이하로 잡으시면 되고, 가루나 캡슐은 물 없이 훅 삼키면 식도에 눌러붙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 실전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응용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허리까지 당길 때는 마늘 우유 1컵이 도움이 돼요. 마늘 2쪽을 팬으로 썬 뒤 10분 숨을 돌린 다음 우유 200ml와 함께 약불로 5분 끓여주세요. 뜨거울 때 꿀 반 티스푼을 풀면 알리신과 우유의 티아민이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만들어졌고 근육 속에 젖산을 빼주고 속쓰림 없이 몸을 데워줘요. 당뇨나 고중성지방증이 있으시면 꿀을 한번 생략하세요. 두 번째, 손발이 저리고 피검사에 중성지방 숫자가 높으신 분은 마늘 올리브유 절임이 좋아요. 식초를 한 방울 탄 끓는 물에 마늘을 30초만 데쳐서 매운 기름을 누그러뜨린 뒤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고 통후추 몇 알과 함께 병에 담아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붓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면 피떡을 녹이는 아오엔과 지중해식 불포의 지방이 합쳐져서 혈관 청소부가 되죠. 하루 2-3쪽을 반찬 삼아 드시거나 절임류 1숟가락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겨울만 되면 감기 기관지염이 반복되는 분들을 위한 마늘 대추차예요. 편마늘 1쪽, 대추 3알, 생강 2편을 500ml 물에 15분 끓이면 알리신과 생강 진저롤, 대추 사포닌이 만나서 점막에 있는 면역력을 올려줘요. 여기에 들깨가루 1숟갈을 마지막에 풀면 오메가3가 알리신 흡수를 돕고 입안 냄새도 오히려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간 해독과 항암을 노리는 분께 추천드리는 이 흑마늘밥이에요. 현미 1컵이랑 흑마늘 2쪽 그리고 강낭콩 1숟가락을 전기밥솥 현미 모드로 지으면 S알릴시스테인과 식이섬유 그리고 갱글리오사이드가 동시에 들어와서 변비와 간독수를 해결해줘요. 이 밥은 당질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공깃밥 약 3분의 2 그릇 분량만 드시고 반찬은 채소 위주로 간단히 맞추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겠죠. 이쯤에서 마늘이 이렇게 좋은데 혹시 독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실 텐데 지금 바로 주의해야 될 4가지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와파린같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5쪽만 드셔도 약효가 2배로 강해질 수가 있고 멍이나 잇몸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 상의에서 하루 1쪽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수술 예정일이 2주 안쪽으로 다가오신 분들은 지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위 12 이상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을 때는 생마늘은 피하고 데친 마늘을 잘게 썰어서 밥에 무쳐야 덜 자극적이겠죠. 네 번째,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실혈 체질이면은 마늘이나 꿀조합처럼 성질이 뜨거운 음식은 편두통이나 불면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꿀 대신 요구르트나 마늘 대신 부추, 엽채류로 바꿔 드셔보세요. 마늘과 상극인 음식으로는 또 첫 번째는 고농축 설탕 시럽. 이러한 같은 뜨거운 성질이 충돌해서 오히려 속이 쓰리고 혈당이 급상승해요. 두 번째는 보거 껍질 같은 고단백이나 고히스타민 식품과 같이 드시게 되면
먹으면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술, 특히 소주한 과량으로 만나면 오히려 간세포가 이 과상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날 두통이나 설사 증상이 길어져요. 반대로 마늘과 손잡으면 약발이 2배가 되는 조합도 있어요. 올리브유처럼 지용성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은 알리신이 지닌 불안전성을 잡아줄 수 있어서 오히려 항산화력이 오래가요. 우유나 현미처럼 티아민, 그 비타민 B1이죠. 이게 들어있는 식품은 알리신과 만나서 알리티아민으로 변해서 근육통이나 피로회복에 또 잘 듣죠. 마지막으로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한 작은 술은 마늘성 황화합물이 몸 안에서 이 염증성 프로스타길란딘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차단할 때 꼭 필요로 하는 보조인자를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흑마늘 한쪽을 꿀꺽 삼키기보다는 현미밥 위에 잘게 썬 마늘볶음 한 숟갈, 그 위에 들기름 살짝, 이런 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오랫동안 한방에서 마늘은 대산이라고 불리면서 기생충이나 식중독, 위궤양, 냉증 치료에 쓰였어요. 하지만 예부터 이 뿌리 식물은 성질이 강하니 지나치면 독이라고 했죠. 오늘 기억하실 핵심은 단 4가지예요. 첫 번째, 마늘은 자르고 10분 뒤에 먹으면 알리신이 극대화된다. 두 번째,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한두 쪽, 약과 병행 시에는 한쪽 이하가 안전하다. 셋째,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도 S알리시스테인 폴리페놀은 늘어나니 피로와 체질에 따라 생익힘을 조절한다. 네 번째, 올리브유, 우유, 현미,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로 뛴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값비싼 건강보조제 없이도 매일 식탁에서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이 천연 항생제와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